안녕하세요. 2차 행정 절차론 강의를 하고 있는 엄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 수업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좀 이렇게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처음이라서 조금 낯선 게 있네요. 대부분 아마 지금 내년 동차라든지 내년에 이제 올해 1차를 보시고 내년에 이제 최종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2차 공부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실지에 대해서는 약간 아니라고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든 2차 공부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내년에 동차를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2차 공부를 먼저 아마도 조금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차 시험 시즌이 오면은 그때 집중해서 1차를 공부하시고, 보통 이제 전문직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시간이 조금 있다, 미리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 1일이죠. 그때 시험 본다, 이거는 아니고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간단히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2차는 민법, 그 다음에 행정절차론, 그리고 사무관리론, 그리고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행정사 실무법이 있습니다. 행정사 실무법은 대표적으로 비송사건도 있지만 행정심판법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다 8개, 총 8개 법들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차는 민법 총칙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죠. 시험 범위입니다. 그렇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채권각칙 쪽이 시험 문제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낯설 거예요. 사실 저도 낯섭니다. 왜? 사무관리론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관리론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규정을 공부하는 시험이 행정사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해당 강의 잘 들으시면서 좀 낯설음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칙 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각칙, 채권 계약 총칙이 되겠죠. 계약 총칙 기본으로 해가지고 민법 채권 각칙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전형 계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은 주로 법조문. 법조문은 우리 법 공부하는데 법조문 공부 안 할 리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판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법 2차 민법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판례 하나당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판례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변호사님이라든지 다른 이제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특히나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의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사례형이라는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때 우리 출제자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례를 만들진 않아요.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잘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쉽지가 않아요. 모순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따오냐면 판례에서 그냥 따와요. 대부분. 판례 그냥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 시험 이럴 때는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어 최신 판례 5문제 중에서 4문제가 그냥 최신 판례에서 바로 나와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례형 이제 2차에서 논술형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문제가 사례형과 약술형이 있는데, 사례형 이제 과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판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대표적인 과목이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사례형으로 나온다. 판례 하나에 한 문제씩,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형 하나당 한 문제씩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은 난이도 자체, 쉽게 말해서 법의 논리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낯설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처음 이제 법을 공부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또 양 자체도 그렇게 적지가 않죠.
물론 우리가 민법 전체를 단위로 하고 있는 그런 공부량은 아니기 때문에 양 자체가 정말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언정 민법을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양 자체가 어느 정도 받쳐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우리가 2차 공부하면서 크게 사례형과 약수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약수형은 심플합니다. 우리 객관식으로 보면은 단답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알아요? 딱 이거 끝이에요. 한 줄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알면은 암기한 거 쓰시면 되는 거고 모르면은 아무것도 못 쓰는 약간 이런 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쉽게 문제의 최소한 문제 답을 알고 말고를 떠나서 문제의 논점 파악이 정말 쉬워요. 약술이라는 거는. 왜냐면 너 이거 알아? 하고 그냥 던져주거든요. 근데 사례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문제가 점점 길어지고 난이도가 있다 보면은 논점 자체를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사례형이 비교적 어쨌든 간에 문제로서 우리가 논술형 문제로서 2차 문제로서는 사례가 약술보다는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런데 민법은 다 그냥 약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냐 하고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례, 주요 판례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민법처럼 주요 판례가 명확한 과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게 되시면은 그 교수님이 전통적이고 아주 명확한 주요 판례들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을 잘 이제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모르는 판례, 갑자기 이상한 판례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 게 민법의 특징이에요. 아실 것만 아시면 된다. 그래서 민법 소개는 이 정도에서 끝나고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과목이 있습니다. 8과목. 그중에서 행정 절차법은 보통 사례형으로 1번 문제 2문제죠. 1-1, 1-2니까 그래서 1번 40점으로 해서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자주 나오고 사실상 안 나온 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행정절차법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8과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과목이라고 하면은 절차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부수적인 법이다라고 하면은 주민등록법이랑 가족관계등록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한 2년에 한 번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이랑 가족관계등록법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은 불이타예요. 그냥 나오는 거 자체가 불이탑니다. 왜냐면 한 10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냥 나오는 것 자체가 불이타예요. 내용적인 것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는 법조문이랑 그 다음에 절차법, 공개법,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은 판례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판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특히나 요즘 들어서 약수령 문제가 행정사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2차에서 사례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형으로 간다는 거는 당연히 판례를 알아야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 그 행정 절차론에서도 예전에는 법조항만 이렇게 대부분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책에서 점점 이제 판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이제 난이도 상승이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개의 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법에서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불이타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시다가 식은땀 흘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요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상승 요건이라든지 하락 요건은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인 걸 써놓은 거기 때문에 좋은 점은 우리 행정사 2차 시험은 아직 그래도 판례보다는 법조문 위주다. 그래가지고 법조문만 우선 잘 외워도 민법은 아니겠지만 행정 절차론부터 즉 행정법들이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뭐 민원 처리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약간 약수령 위주의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수령 위주의 시험. 즉 어떤 내용 아세요? 너 이 법조문 아세요? 이 규정 아세요? 이렇게 딱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를 해서. 꽤나 간단한 공부 방법이고 간단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짐이 지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요하고 말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론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관리론이 굉장히 낯설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무관리론은 현실에서 마주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현업을 하시게 될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낯설음은 여러분들이 좀 잘 탈피를 하셔야 되고 그러한 이제 조금 단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공부를 제가 볼 때는 조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간에 법이란 거는 법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리걸 마인드라고 하죠. 그게 정립이 되면은 다른 법들 보는 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공부를 할 때 민법을 다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법에 기반해서 민법적인 법리를 이해하면은 나머지 법들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아, 그래서 그렇지 하는 게 다 이해하기가 좀 쉬워져요. 물론 이제 뭐 형법이라든지 이렇게 큰 이제 다른 법들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무관리론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시간이 있는 이때에는 민법이라든지 다른 법들을 좀 공부를 하셔서 리걸 마인드라든지 법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은 분명히 사무관리론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낯설음은 조금 탈피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론 어떻게 공부하나요 하면은 당연히 사무관리론 그 담당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우선은 암기가 기본이에요. 정말 다른 과목보다 훨씬 암기가 기본입니다. 이해보다는 암기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실무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송이랑 행정심판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송보다는. 왜? 저도 비송을 잘 못했기 때문이죠. 심판법은 그래서 기본이 어쨌든 간에 법조문 제가 계속 법조문 써놨는데 아니 법조문 그럼 법조문 공부하지 뭐 딴 거 공부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전문직 시험 중에는 이제 그 법전을 주는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문 공부를 조금 소홀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하다 보면 암기하게 되는데 살짝 이제 조금 이제 뭐 암기할 게 조금 몇 개를 놓쳤다고 해도 법전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법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법조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법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조문은 반드시 여러분들 꼭 잘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판례 관련해서 특히 심판법은 정말 판례 중요합니다. 심판법에서 판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절차론에 나오는 판례들도 결국 행정소송 판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행정 절차론에서 나올 판례가 없는 거예요. 뭔가 분쟁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행정소송이 걸렸으니까 나왔겠죠. 그리고 그 행정소송의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은 똑같습니다. 행정심판법에 행정소송법이 없는 몇몇 이제 그 규정들이 있는 것 빼고는 사실상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행정심판법은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정 절차론과 꽤나 비슷하게 사례형. 우선 행정심판법 관련해서는 무조건 40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례형으로 무조건 제일 큰 비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송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약술 쪽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난이도 상승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비송이 조금 낯선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꽤나 낯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약술처럼 단순히 암기를 해서 때려 넣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의 일반적인 상승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락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딱 그 행정심판의 요건 6가지, 7가지만 잘 암기하고 거기에 넣으시면 돼요. 내용들을.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심판법이 그닥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물론 이거는 담당 교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험이 나오는 요건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뭐 청구인 적격, 뭐 피청구인 적격, 뭐 처분 적격 이런 것들이 딱 6개, 7개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실무법에서 행정심판법 관련해서는 약간 난이도가 좀 할만하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 전략이라든지 제가 항상 여기 와서 여기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낀 게 한 5분은 시간 정말 안 가거든요. 근데 한 이제 5분 딱 지나고 나면 시간이 정말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이 내용들은 거의 이제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민법 같은 수험 전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법이라든지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거의 이제 약간 유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포괄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법 자체에 대한 조문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4과목 지금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문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에 대한 논리, 법리가 되겠죠. 법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민법 중심으로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1차도 마찬가지예요. 1차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그게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반부터 중반 지속적인 공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 공부하실 때, 여기 이제 법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끝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맨 처음 민법 공부를 할 때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챕터, 2챕터 이렇게 나가죠. 근데 중간에 너무 궁금한 게 있어. 그래서 난 여기를 마스터하고 지나가야겠다 해서 딱 진도가 막히면은 법 전체의 법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해 안 돼도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행정법, 민법 다 똑같습니다. 계속 밀고 나가서 끝까지 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회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너무 중간중간에 매몰이 되시면 안 돼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1차는 어쨌든 행정학이라는 게 있지만 2차는 다 법이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기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거는 수업 내용이랄까요? 그것보다는 이제 공부의 방식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공부는 힘들게 하십시오. 근데 수험 자체를 너무 힘들게 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1년 못 버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1년이 넘게 남았잖아요. 1년, 2년. 제 주변 분들, 저는 솔직히 엄청 짧게 공부를 했거든요. 진짜 짧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 주변 분들은 다 한 2년 정도는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려면은 수험 생활이잖아요. 생활이에요. 좀 할만한 생활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할 거야. 10시간씩 공부를 할 건데 할 게 없네? 행정사 시험이나 봐야겠다. 하고 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행정사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 10시간도 공부하실 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힘들게 하세요. 무슨 얘기냐? 1시간을 하시건 2시간을 하시건 공부에 집중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이고 공부에 매몰이 되고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2차 특히나 공부를 하실 때 뭐냐면 자 판례 딱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냥 판례 계속 적는 거예요. 뭔지도 그냥 뭐랄까요 그 두문자라고 하죠. 그냥 두문자 계속 암기하고 끝. 판례 계속 적고 끝. 이렇게 한 10시간 공부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계속 이거 나 처음 보는 거야 라는 것처럼 새로움이 있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계속 힘들게 공부하세요. 계속 리마인드하고 계속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대신 수험 자체는 하루에 10시간 꼭 채워야지 뭐 하루에 8시간 꼭 채워야지 오늘 하루 공부 못했네 나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 대신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공부에 집중해서 하시라고 제가 꼭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거예요. 법 아무것도 몰라도 맨 처음 수업 강의를 들을 때 그때가 제일 재밌고 제일 집중 잘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예를 들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또 기본 강의 다시 들어. 그러면은 나 이거 아는데 하면서 대충 들어요. 근데 또 강의는 들어. 강의는 틀어놔요. 강의는 틀어놓는데 약간 긴장감도 떨어지고 약간 대충 듣고 이래요. 그러면은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를 들어 60점이 커트라인이다. 그럼 한 58점. 그 다음에 59점. 그 다음에 58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 너무 관성적으로 타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 내가 처음 본다 이런 마인드로 조금 공부할 때 그때 고생하시고 수험 기간 내에는 너무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길게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측정한 그 시간 내에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웬만하면은 다른 데도 지금 다 나와 있지만 강의 웬만하면 들으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내 강의를 들어라 뭐 내가 돈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강의를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과 부수적인 내용을 잘 구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시간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그 시간을 대신 강사분들이 빠르게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강의를 듣는 게 좀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집중력이 결여된 사회예요.
뭐 다 아시죠? 막 도파민 중독 사회 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똑같은 우리의 오감 중에서 읽기만 눈을 통해서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우리가 뭐 도파민 결사회 이런 걸 떠나서 뭐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뭐 시험 볼 때 내 목소리가 뭐 들려서 뭐 그렇게 해서 막 문제 풀었다. 이렇게 하시는 수험생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왕이면 강의를 듣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 전략 제가 어차피 제 내용 보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러프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안 넘어가지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시험이란 거는 내용이 우선이에요. 2차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논술 이제 글로 이제 쓰게 되는데 거기서는 언제나 내용이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산출할 수 있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글자체라든지 또는 어떤 펜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거 미리 좀 체크를 해 두세요. 그래가지고 글자가 내가 원래 작다 그러면은 두꺼운 펜 1.6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거 사용하세요. 뭐 파일로트 막 이런 것들은 1.6짜리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시고 뭐 나는 원래 글자가 막 크고 막 글자 한 줄에 몇 개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1.0이라든지 뭐 0.7인가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잘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시간 없을 때 체크해 두셔야지. 안 그러면은 뭐 좀 이따 나중에 하다 보면은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고 실제로 써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그거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더 조급해져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실 때 나는 어떤 펜, 뭐 파일로트를 쓰든 아니면 뭐 제트스트림을 쓰든 요즘엔 그런 거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 채점자는 내 답안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말을 썼는지 모르면은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해 두세요. 그래가지고 내용적인 거는 어차피 우리 나중에 다 강의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그때그때 다 이제 우리 교수님 분들과 채워 가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러프한 것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 모인 김에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 수험생활 꼭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